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음. 예. 저는 지금 미지아입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206동에 소유주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저기 연대법대로 나왔고요. 지금은 그 탑스쿼터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 삼성 그룹하고 그다음에 현대에서 지금 이제 본사실장하고 본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다음. 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게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소유자들 중에서 보시면 이 정비계획이 공람되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공람된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이 이루어졌고 11월 11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3일 날 강남구청에서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제 제가 강남구청 재건축 팀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서울시의 공공주택 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가 이게 어, 도,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학과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이제 도시계획과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려달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완전히 되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고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비구역 이제 요 사이에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단계가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정비계획 고시되는 시점이 조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는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고시가 되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비구역 고시가 되면 이거 되게 힘들다. 정비구역 고시가 되면 이게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정비구역 고시가 되더라도 전체 재건축 단계에서 보면 이제 처음 단계를 통과한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정비구역 이번에 정비구역 공람하기 전에 과거에도 정비구역 공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소유주들이 2017년까지 정비구역 결정해 달라고 아마 동의서를 내셨을 겁니다. 그 동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 12월 19일 날 정비계획안을 처음에 이제 강남구청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달에 정비구역 공람이 한 번 됐고요. 이 공람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강남구청에서 이 극동교의 존치를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저기 보완을 해서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이 극동교의 존치 기준으로 해서 정비구역 결정 주민 재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19년에. 그리고 나서 이게 서울시로 첫 번째는 서울시로 보완 통보한 게 공원 위치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특별 건축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예,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서울시에서 또 보완 요청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정합성이나 공공주택 소셜 믹스 같은 이런 걸 또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다가 다음 페이지 2021년도에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22년 11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김기한 미제준에서 신속 통합 기획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로 제출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이 공람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예비추진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그 예비추진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공공지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돈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걸 하기 위해서 소유주들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중에 이 50% 동의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한 25%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예. 나머지 70%는 강남구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50%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100%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강남구 의회에서 아니 강남구 예산 70% 정도만 사용해야 되는 걸 왜 100%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진행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의서 50% 이상을 진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청에서 이 선거 업무 위탁을 위해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주관해서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선거할 때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제 강남구로부터 선거무에 대해서 수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자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뭐 기준으로 하느냐면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는 보통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다. 보통 다른 데 보면 일요일 날 하루에 이루어졌고요. 투표 방법은 당연히 무기명 투표인데 당선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몇 명 투표해야 되는 게 없고요. 무조건 다득표 획득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2436세대잖아요. 근데 후보자가 2명이 나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면 나는 재건축 반대한다 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하고 3명만 투표를 했어요. 그중에 2표 얻으면 당선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투표 안 할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이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가 뽑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강남구에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라는 양식을 배부를 합니다. 예. 강남구에서 배부를 할 때 보면 여기 연번이라고 있거든요. 이 연번을 기재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양식 중에 뭐가 있냐면 추진위원회 명칭과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 5명 이름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돼 있는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들이.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이 동의서를 배부를 하고요. 이게 결국 이거 수령하시는 분이 예비추진위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역 작성을 해서 이제 동의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제 소유자는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율이 50% 이상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강남구청에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이 50% 동의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맞느냐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맞으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통 첨부하는 게 뭘 첨부하느냐면 신분증, 사본 다 첨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겁니다. 예. 자, 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면 개포주공 5단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정비구역 고시가 17년 9월에 됐습니다. 17년 9월에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게 19년 3월인가 됐습니다. 요 기간이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년 6개월 걸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소유자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다음. 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배치 뭐 저기 평형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설계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 이 설계자가 선정이 돼야 동배치나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가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계략적인 사업시행 인가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재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걸 이제 이때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 접수를 받습니다. 예. 이 동의서는 조합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를 받았잖아요. 이 동의는 거기에다가 각 동의 50%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5% 동의를 더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80% 동의를 받았는데 전체 예를 들면 101동에서 우리 50% 만약에 40% 동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 요건이 미달해서 조합 설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에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재건축 정비구역은 상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들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공남한 기준으로 보면 상가 소유자가 167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해야 이 조합 설립이 된다. 만약에 이제 상가에서 동의를 안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는 재건축 구역에서 재척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또 소송 뭐 이런까지 해야 되기 뭐 저기 재판까지 해야 돼 소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정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조합 정관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그 동배치 동추첨을 어떻게 할 거냐,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이 정관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동별로 저기 재건축 했을 때 동을 지정해 놓은 것들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되면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추진위원장이 됩니다. 선거로 해서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이 이제 재건축의 저희 아파트의 대표가 되는 거죠. 다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겠죠. 소유자들이.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딱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선거입니다. 예. 그 감사선거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재건축 후보자 나온 사람 예를 들어 2명, 3명이 나왔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나 투표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처럼. 그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아파트가 2,436세대인데 저희 미제협 쪽에서 현재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게 세대 기준으로 보면 1,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됐죠. 예, 절반 이상은 됐는데 그럼 절반 이상 되신 분들이 다 투표를 해주시면 미제협에서 추천하는 예비 후보가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해서 지금 이슈들이 많잖아요. 자, 설계자는 언제 선정을 하느냐면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설계자 선정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건축심의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예. 이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이제 설계안이 이제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뭐 그 미제준에서 저기 새로운 설계안이다라고 발표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서.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자, 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유자들한테 희망 평형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소유자들이 어떤 걸 지금 나는 평형을 원하시는지 이제 뭐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 선정하고 난 다음에 계략적인 설계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한 후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사업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건축심의 이전에 1차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포주공 5단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조합 설립 전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우리 이렇게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소유주들한테 알린 게 뭐냐면 전체가 1146세대를 짓겠다. 예. 그래서 평형별로 뭐 예를 들어 59평방미터를 132세대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전체 세대를 1277세대로 131세대로 늘립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전에 74평방미터하고 76이 없었는데 이 평형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좀 조정을 하죠.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났냐면 올해 났습니다. 예. 작년에 났죠. 작년 연말에 났는데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세대를 1279세대로 또 변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바뀐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절차 때문에 그래서 참여할 때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희만 평형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사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이 세대로 해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양 세대로 좀 느리는 이런 어떤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할 때 또 약간의 이 세대 변경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궁금하신 게 계실 겁니다. 공람할 때 보신 분들은 조감도하고 배치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 뭐냐? 네. 그거대로 확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도정법에 보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제한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민 제한을 할 때 필요 서류로 정비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감도와 배치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다. 예. 근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제준에서 새로운 설계안을 발표했느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카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5월 11일 날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입안 제한할 때는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감도와 배치도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자료지만 이거는 그 입안 제한 내용도 아니고 예. 그다음 2단계에서 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랭카드도 그렇고 미제존 홈페이지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한테는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 저기 동을 지정을 한다든지 촌을 구분한다든지 또는 107동 102동의 위치를 일반인의 임대존에 배치했다든지 또는 102동, 201동과 208동을 상가 위에 배치했다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의 적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안 위반 제한 내용이 일단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추진위원회 설립한 후에 설계서 선정한 이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하고 미제협에서 뭐 하냐?
미제준에서 저런 거 발표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 날 김기한 위원장을 찾아가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김기한 위원장 나 몰랐다. 네, 나 몰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내용은 뭐 이런 거요. 이렇게 구분했고 다음. 107동하고 202동을 뭐 여기에 배치한 거. 그다음 201동하고 208동을 상가 위에 배치한 거. 예. 다음. 음. 그래서 107동하고 202동의 소유주들이 이 이슈가 없을 때 저희 미제협에서 연락처 확보하고 있는 확보율이 40%였습니다. 절반이 안 됐거든요. 이 이슈가 나니까 소유들이 똥똥 똘똘 뭉쳐서 85%가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제준에다가 우리가 저기 쓸데없는 게 폐기해라.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럼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 6월 3일 날 미제준 사무실에 이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107동하고 202병동 주민들이. 그래서 김기한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김기한 위원장이 그 폐기하겠다라고 세 번인가 얘기를 했답니다. 요거는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왔겠죠. 40분 후에 다음 페이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동별 배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다. 6월 5일 날. 말을 또 바꾼 거죠. 예. 그래서 6월 5일 날 107동하고 202동 그다음에 201동, 208동 주민들이 아마 그때 한 8, 90명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 설계한 말도 안 되니까 폐기해라. 소유자들 의견은 새로운 걸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새로운 걸 보겠다는 게 있는 그 전에 발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폐기해라.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김기한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제준 대표에서 그 한유진 총무가 참석을 했는데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빨리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평형에 재건축하면 똑같은 평형인데 이걸 재건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안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포주공 5단지를 봐도 계속 평형이 바뀌잖아요. 세대수도 바뀌고. 이거 언제 확정이 되느냐면 설계서 선정한 후에 설계 단계하고 조합 수립한 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확정이 됩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기준이냐 하면 제가 공남한 기준으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공남한 기준으로. 자, 공남한 기준을 보시면 전용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 기존의 84평, 34평형이죠. 34평형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41평형 비슷하고, 그 다음에 45, 46평형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56평, 57평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66평, 67평도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똑같은 면적으로 재건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넓히지도 못하는 거 왜 재건축하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형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공급 면적이나 이게 평형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평 할 때는 이 평형을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기존의 34평은 36평으로 증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41평은 49평으로 늘어나고요. 45, 46은 54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 56, 57평은 68평으로 늘어나고요. 67, 68평은 81평으로 늘어납니다. 예. 이게 공람한 기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증가되는 평형을 보시면 대부분 1.2평부터 14.9평까지인데 증가율을 보시면 대부분 한 20% 정도 되죠.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34평의 증가율이 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34평이 대지 지분율이 다른 평형에 대해서 높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전용 면적이 있고 대지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나누어 보면
다른 데는 34평은 68.7에서 69.3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6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넓잖아요. 예. 넓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계단식과 복도식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대지권과 전용 면적을 똑같이 한 60% 정도로 조정을 하면 예상되는 34평의 예상 전용 면적은 67.9에서 96.7에서 98.2평방미터로 좀 늘어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이 96.7하고 98.2평방미터는 요즘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9평 정도 됩니다. 네, 요즘 아파트 짓는 거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될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소유주들한테 희망 변경 설문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 선정해서 대략적인 설계하고 조합 설립 후에 세부적인 설계를 할 때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양재천변에 계신 분들이 나 손해봤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이슈가 됐냐면 이게 공남안에 있는 배치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111동이 원래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지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인데 이 부분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재협에서 만약에 추진위를 맡아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 다음 페이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21개 동이거든요. 지금 이제 공단 기준으로 보면 3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17개 동 정도로 해서 동수를 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향은 대부분 남향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조망은 80% 이상의 양재천 조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양재천변이나 또는 뭐 다른 동에 이슈가 있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업체 선정하고 나서 설계할 때 소유자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하면 돈의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추정분담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추정분담금은 언제 고지가 되느냐라고 하면 법에 세 가지 각각의 단계에서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비구역 결정하고 정비구역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고지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수령할 때 고지를 하라 그러고 세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할 때 신청할 때 수령 고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단계가 예를 들면 어, 조합 설립 전에 되는 거겠죠. 요거는 조합 설립 목적으로 이제 수령 동의하고 그다음에 할 텐데 이때 이 추정 분담금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요 두 단계 정비구역 지정고시나 조합 설립 동의서 수령할 때는 감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그냥 간이 감정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재산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감정 평가는 언제 하느냐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 목적으로 할 때는 감정 평가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의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또 이번에 저희 공남 한거 가지고 보시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재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 안 됐다. 당연히 안 됐죠. 왜? 감정 평가 안 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근데 추정 분담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비례율이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비례율은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재산의 총 추산액에서 총 사업비를 뺍니다. 그거를 현재의 건축물 평가 가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비례율인데요. 저희 아파트 비례율은 공남한 기준으로 보면 100.59%입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45평이 45평 가면 돈을 하나도 안 낸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평, 46평 몇 평으로 바뀐다고요? 54평.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돈을 내셔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은 종후자산 평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 내 집 가격이 얼마냐를 종전자산의 비례율은 아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가 100이니까 현재 가격으로 빼시면 내가 조합원으로 분담해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할 때는 종전자산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어, 분양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기 전에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야 됩니다. 새로 받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양 신청 받기 전에 그 분양 가격도 저희가 휴가한테 받아야 되겠죠. 뭐 저희 같으면 분양가 상한제 아마 적용을 받을 건데, 예. 그다음에 공사비는 이제 이때 법상으로 보면 예전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공사비가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한번 확정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이 착공하기 전에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시공사 선정할 때 공사비를 선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약을 이제 잘 해야겠죠. 이 금액으로 이제 앞으로 변동 없이 그냥 공사한다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물가 변동에 따라서 그거는 반영해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앞쪽.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종전자산 평가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요.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요. 분양가격은 분양신청 전 휴거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조합비 계약은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착공 전에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평가를 이제 종전자산 평균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안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종후자산인 평가 기준인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평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공람한 기준으로 보시면 요 금액에서 종전자산 평가에서 비례율을 곱한 거 요거 차이 나는 금액만큼이 그냥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자산은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한참 남았으니까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금액이 확정이 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금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체 근린 공원을 저희가 정비구역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저희 분담금이 좀 주는지 느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실제로 보면 평형별로 한 3천에서 한 6천 정도 조 기준으로 저희가 대치 걸린 공은 편입만 제외해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분담금은 34평도 34평 갈 때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대지 지분율을 감안해서 34평이 만약에 39평으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분담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이제 개포주공 5단지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34평, 기존에 34평 갖고 계신 분이 재건축 후에 34평을 받을 때요. 조합 설립 전에 보시면 좀 가르쳐 줄래요? 조합 설립 전에 보시면 환급을 2억 3천을 해주겠다. 같은 평형으로 가는 겁니다. 조합 설립한 이후에는
환급을 1억 3,500 해주겠다. 네. 그래서 분담금 자체가 사실 1억이 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바뀐다. 네. 그래서 아까 됐어요. 앞쪽으로. 더 앞으로. 자, 여기 있는 이 분담금은 지금 저희가 조합 측의 추진위원회도 안 됐잖아요. 의미 없다, 아직은. 잘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다음. 자, 그러면 개포주공 5단지는 어느 단계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볼래요. 정비구역 지정이 17년 9월에 됐고요. 추진위 설립이 19년 2월에 됐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23년 10월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공사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1차 입찰 공고가 응찰한 데가 한 군데밖에 안 돼서 시공사 선정을 못했어요. 그때 공사비를 84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30일 날 시공사 입찰 2차 현장 설명회를 한다라고 신문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설명회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응찰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할 건데 현재 개포주공 5단지도 이 절차에 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계획 자체는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거든요. 이 관리처분 인가를 아마 올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되고 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이런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전체 일정이 그러면 또 궁금해하신 거 얼마나 걸려? 그렇죠? 얼마나 걸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뭉쳤습니다. 뭐냐면 개포주공 5단지가 그래도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를 올 하반기에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7년 걸렸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사례는 뭐냐 하면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핫하잖아요. 네. 요 사업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 5년 걸렸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2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 원베일로 하지. 원베일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원베일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2003년도에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년이 넘잖아요. 그럼 또 그거는 또 너무 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를 보니까 개포주공 5단지는 정비구역 고시부터 관리처분까지 7년이 걸렸고 원베일리는 관리처분부터 입주 때까지 5년 걸렸으니까 두 개 합치면 12년이다. 그래서 빨리 돼도 12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딜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건축은 소유주들 동의라는 절차와 관의 인가라는 절차를 계속 거칩니다. 예. 그 두 개가 지금 합치가 돼야 진행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소유주들이 동의는 언제 하느냐면 재건축 구성할 때 동의해야 되죠. 두 번째, 조합 설립 동의할 때 동의해야 되죠. 예. 그 두 가지 단계에서 소유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관에서는 언제 인가하느냐면 자, 추진이 구성됐는지 보고 적격성 인정되면 승인해 주겠죠. 이때는 적격성만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할 때도 적격성 보고 각 동에 50% 이상이냐 또는 전체 75% 이상이냐만 보고 동의해 줍니다. 인가해 줍니다. 네. 근데 건축심의 이 건축심의가 나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한참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할 때 또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개포주공 5단지 기준으로 보면 건축심 여기서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는 요 사이 기간이 3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관에서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주들이 궁금해하신 게 재건축하면 초과이익 부담금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은 올 3월 달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법이 바뀌었는데 어, 초과이익 분담금이 8천 이상일 때부터 해서 각 금액별로 8천 이상이면 10%, 1억 3천 이상이면 20%, 1억 8천 이상이면 30%, 2억 3천이면 40%, 2억 8천이면 50%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 부과 시점은 언제 기준으로 바뀌었냐 하면 조합 설립이 인가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이었거든요. 여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소유자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갖고 계신지 20년 갖고 계셨으면 70% 지금 감면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15년 갖고 계셨으면 60% 감면해 주고요. 10년 갖고 계시면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고, 근데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올해 이제 선거를 해서 성남에서 당선된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 법 폐지하자라고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받고 준공할 때까지 15년, 12년, 최소 12년 걸릴 거잖아요. 12년 후에는 어떤 법이 적용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저희가 임대 세대가 많습니다. 왜 임대 세대가 많냐 하면 기부 체납으로 임대 세대를 114대를 기부 체납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공람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용적률을 250% 넘으면 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 세대를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모든 데에서 다 같이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유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저희가 300% 용적률로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뭐 270% 하자, 280% 하자 뭐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주기는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담금은 늘어나겠죠. 네. 근데 기부 체납하는 부분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저에게 이 기부 체납이 임대세대가 왜 들어왔냐면 대치근린공원이 정비구역으로 편입돼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임대세대를 축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정비구역 변경을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되고 나서 요거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편입을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법정 요건의 공원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예, 세대당 3평방미터를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건축물 기부 체납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임대수다가 확 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세대 대신에 다른 공공건축물을 기부 체납하면 임대세대는 주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기부 체납 내역입니다. 토지 기부 체납률이 현재 4.73%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기부 체납이 1.04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대치근린공원을 편입되면서 땅 가져오는 게 한 15,000평방미터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땅 기부 체납하는 게 한 9,200 정도 기부 체납합니다. 여기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토지 지분도 같이 기부 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건축물 기부 체납이 공공주택 111세대 기부 체납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실 없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가 이게 들어와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파트 재건축 방식에 대해서 1대1이냐 일반 재건축이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재건축과 그 다음에 1대1 재건축은 크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1대1 재건축을 하면, 일반 재건축을 하면요. 전용 85평방미터 이하를 60% 이상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34평 이상을 60% 이상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대1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람 안에도 보면 1대1 재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1대1 재건축은 뭐냐 하면
일반 분양할 때 전용 면적은 85평방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소유주들한테 희망 평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67평 계신 분들이 60 지금 34평 계신 분들이 지금 616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전용 면적 뭐 이렇게 계산해서 39평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39평으로 해서 616세대를 설계를 딱 했는데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 나는 34평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0세대가 34평을 선택을 하고 39평을 선택을 안 하잖아요. 남는 39평 100세대는 분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계 다시 해야 돼요. 네, 설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왜? 일반 분양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설계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을 대부분 분들은 그냥 있는 세대로 그대로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왜 일반 분양이 있느냐 하면 용적률 자체가 300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을 30% 이내로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러면 저렇게 30% 이내로 풀로 저기 늘려도 저희가 용적률이 한 179%인가 178%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30% 늘리면 23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0% 받으면 나머지 남는 용적률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 분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1대1을 세대수가 안 늘어나는 걸로 아시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동에 홍실 아파트 있잖아요. 네. 홍실 아파트가 800세대가 조금 넘거든요. 그 세대가 지금 90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6가구가 늘었어요. 옛날 것보다. 예. 그다음에 평형이 늘어났고. 근데 그 36가구는 뭐냐 하면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세대수가 약간 늘었는데 평수만 늘었죠. 세대수는 조합원 수 그대로 올라갔다. 그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저기 용산에 뭐죠? 첼리투스. 예. 첼리투스도 보면 거기는 공원을 기부하고 나니까 땅 면적이 줄고 그다음에 옛날 아파트보다 평수로 늘리다 보니까 세대수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용적률이 325%입니다. 똑같이 했는데도. 아까 홍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6세대만 늘렸는데 용적률이 250%예요. 248%인가 그래요. 네. 248%니까 임대세대 한 개도 없습니다. 임대세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부 체납할 때 임대세대 안 하죠. 250% 넘어야 일반 분양 세대만큼 임대세대 들어오는데 248이니까 일반 세대 없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도 250으로 하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거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줄까 안 해줄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2번 했잖아요. 네, 2번 했는데 저희 소유들이 원하는 게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부담금 추정 부담금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1대1로만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250% 이하로만 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저희 미저앱에서 추진위원회를 맡아서 업무를 하게 되면 4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재건축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예. 신통기획 불리한 거 많잖아요. 예. 그거 정비계획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오케이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게 재건축 사업 비용하고 저희가 소유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치근린공원을 저희가 정비구역 편입하면 사업 비용도 일단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치근린공원 지하개발하는 방안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단계별로
적정한 사업 비용을 지금 지출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지금 미제준에서 보면 뭐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뭐 연락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소유주들 돈입니다. 근데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비용 지불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 결성되고 나서 조합은 총회합니다. 총회에서 의결해 주십니다. 자, 저 돈 주자 또는 주지 말자. 주지 말자라고 의사결정하면 돈 못 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부담해야겠죠. 네. 그때도 소유주의 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유주 추정 분담금, 요거는 최소화하는 방안. 예를 들면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한다든지 임대 세대를 최소화한다든지 뭐 이런 세대로 해서 추정 분담금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제협에서는 투명하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대 세대의 이슈, 동배치 이슈, 그 다음에 양지천 조망에 대한 이슈, 34평에 대한 이슈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게 지금 단계에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해서 저런 이슈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소통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는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마지막을 이제 거의 한 2페이지 남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추진위원장 선거 언제 한다고 그랬죠? 정비구역 고시하고 나서 2, 3개월 후에 합니다. 그때 투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득표거든요. 그러니까 나 싫다 그러고 투표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3명이 투표해서 2명 표받은 사람이 추진위원장 될 수 있다. 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연락처.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까 저기 선거 위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편물을 못 받는 주소지에 계신 분들 우편물을 못 받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은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좀 변경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예, 2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에는 사실은 예상이 없던 거예요. 미제준하고 토론회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고, 근데 미제준에서 토론회 안 오겠다 그래서 오늘 그냥 미니 설명회를 한 거고요. 원래는 저희가 7월 6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강남 구민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왜 하려고 했었냐면 저희 미제협 창립을 작년 6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도 됐고 해서 소유주들한테 재건축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7월 6일 날 이때 주민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재건축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열심히 발표하시고 준비해 주신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